비서 성폭행 혐의 항소심 예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입니다.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어요. 뭐 이유가 없는 항소는 없겠지만 이렇게 공개적이고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 상당히 의례적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예. 때문에 검찰이 이제 법원의 결정이나 판이라도는 굉장히 막 강한 비판과 비난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최근에 그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뭐 압수수색 영장 기각, 뭐 구속영장 기각, 뭐 이런 법원의 어떤 재판이나 결정에서 검찰이 사실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바람직한 건 아니죠. 사실은 법정에서 싸우는 것이 맞는 거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번에 안희정 전 지사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항소 이유를 이제 밝히면서 뭐 그것을 또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법리오해와 사실오해 심리비준 저게 이제 형사소송법에 있는 항소 이유를 사유 다거든요. 사유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해 심리미진 요 이제 세 가지가 우리가 항소할 수 있는 사유인데 다 적은 거네요. 그렇죠. 다 적은 거예요. 법리오해라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가 위력에 의한 가늠죄에 대한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대법원에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 왜 그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했느냐라는 걸 법리오해인 측면인 거고 사실오해는 사실관계에 대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 말이 맞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봤을 땐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말이 맞는데 왜 피해자의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그랬느냐?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됐다는 사실관계 오인이고 사실은 법리오해 사실오해에서 대부분 항소유가 끝나는데 마지막에 이도저도 없을 때 이제 변호사를 쓰는 게 심리미진입니다. 이거 제대로 심리를 안 했다. 니들 잠깐 법리오해나 사실오해는 너희들 결론이 잘못됐다는 건데 명시적으로 심리미진은 뭐 결론 잘못됐다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 심리를 제대로 안 해서 좀 잘해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쓰는 카드인데 심리 미진까지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 미진은 뭐냐면 이제 원래 그루밍 상태다 뭐 길들이기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도 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검찰 측 증인 그다음에 안희정 전 지사 측 증인 이렇게 해가지고 심리 전문가들을 감정 증인해서 이제 그 심리를 했다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그루밍 상태에 있고 김지은 씨의 심리 상태가 안희정 전 지사한테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심리 그 상태에 대한 감정 과정에 있어서 검찰 측 증인의 감정 상태는 애써 무시하고 피고인인 안희정 전 지사 측의 이 감정 증인만 신비성을 실었다. 이건 심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제 심리 미진까지 사유로 든 거죠. 아니 그럼 검찰의 주장은 1심 재판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다는 한 개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대로 하면 이거예요. 검찰 주장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1심 재판부가 심리 과정에서 그루밍 상태에 대해 양쪽 진술을 듣고 임지은 씨 쪽 전문가의 증인이 맞는 것 같은데 그루밍 상태에 있어. 오케이. 그리고 김지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그리고 과거에 어떤 몇몇 사례가 있는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안희정 전 지사는 위력을 행사한 거야. 그래서 위력이 아닌 간임이야. 뭐 이렇게 결론을 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검찰의 주장. 그렇군요. 실제로 검찰이 아예 자세한 대법원 판결을 직접 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안 전 지사와 이 김지은 씨와 좀 비슷한 그나마 사건을 들어서 이 사건은 유죄로 했는데 왜 니네들은 무죄로 했느냐 이렇게 직접 또 따졌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지난해 5월에 이제 인천지법에서 1심 판결을 난 그런 사건인데 징역 1년을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방송 제작사 간부가 이제 부하 직원을 모텔로 데리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모텔에서 이렇게 이제 추행을 한 것이죠. 그때 이 피해자는 뭐 뚜렷하게 어떤 의사를 표현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아마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 건데 이 가해자가 일종의 방송 제작사의 간부였기 때문에 인사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권한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유죄가 선고됐고 그것이 이제 대법원에까지 전부 다 유죄가 선고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번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업무상의 위력 관계가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너무 재판부가 좀 가벼이 본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좀 사례를 들기도 했는데 장애인 지원단체 고위당 간부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하 직원 B 씨가 이제 성관계 후에 하트가 들어간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요. 근데 저 당시에 뭐 하트를 보냈다고 해서 성폭행을
안 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법원에서는 이제 유죄로 봤는데 왜 안희정 건은 무죄냐 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결을 볼 때 사실 쉽게 범하기 쉬운 오류인데 이게 뭐 판결이 기계적으로 자 하트 플러스 1점, 뭐 와인바 플러스 1점, 예를 들어서 뭐 미안해 뭐 마이너스 2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점수를 심사 매기듯이 사실 이 소송 기록과 이제 사건의 진행 과정들 전부가 다 저희가 봐야 그걸 판결문 원문을 봐야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하트라는 게 이제 좋아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한 관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사정들 그러니까 이 하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아니라 강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여러 사정들이 있으면 하트가 하나가 아니라 하트 100개를 다다다다다다 보내도 이게 강제랑 성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안희정 전 지사의 이 문제도 뭐 와인바 하나, 뭐 플러스 1점, 뭐 순두부 하나, 미용실 하나 이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전반적인 큰 틀을 봤을 때 이 정도라면 합의에 의한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트 문자 하나, 와인바, 미용실, 또 뭐 있죠? 뭐 순두부 이거 하나하나에만 우리가 집착을 해서 이 사건을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 가지 또 쟁점이 되는 게 바로 그루밍이라는 겁니다. 이제 길들이기인데요. 일단 김지은 씨 측 그 입장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시하듯이 말씀하시고 그 눈빛도 있고 힘도 이 완력이 엄청 있어서 움직이기 어려웠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저항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표현을 했지만 그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김지은 씨 측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항소심 재판의 쟁점이 글루밍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심리적인 길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 여성에게는 볼 수 없는 이제 행동들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성적 길들이기라는 그루밍 이것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라는 정말 이 큰 인물한테 길들여져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술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어떤 행동들이 나온 게 안희정 전 지사한테 심리적으로 길들여져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 측 주장이고 피해자인 김지은 씨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1심 재판부 이 얘기를 결국 배척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1심 재판과 배척을 할 때 그루밍?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그루밍이야? 안 돼.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심리를 했어요. 선고문이나 이제 보도자료 보시면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성범죄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할 때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런 심리 상태를 감안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들이기, 그루밍, 심리적 박리 현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살펴봤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제 1심 재판부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1심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해 심리를 하고 나서 이제 1심 결론을 낸 건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지요? 그렇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한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거의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면서 시기와 장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임박했습니다. 따라서 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에도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받은 친서를 공개하면서 곧 보자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처를 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소셜미디어 SNS를 비판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멜라니아 여사는 사이버 따돌림을 근절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 회의를 가졌는데요. 바로 이 회의에서 SNS는 잘못 사용될 때 파괴적이고 해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마다 남들을 공격하는 트윗을 SNS에 올린다는 겁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의 트윗 활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전직 백악관 여직원을 개라고 표현하는 등 이 소셜미디어 폐해의 장본인인 남편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멜라니아 측은 언론의 그런 비판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채널A 뉴스 박수인입니다. 이 시각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슈 짚어봅니다. 오늘 남북 이산가족들이 이틀차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심구섭 남북 이산가족협의회 대표 박민우 정치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무려 60여 년 만에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연에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잘 보니까 직계가족이 7분밖에 없더라고요, 대표님. 정말 없어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네. 나이 많은 분들 다 돌아가시고, 예. 90세 이상 된 분 이번에 몇 분 만났는데, 네. 이미 그 많은 분들이 돌아갔기 때문에 앞으로 나이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만나게 될지 참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이제 이산가족 상봉 보면서 상당히 기구한 인연, 사연들 많이 공개가 됐는데요. 첫 번째로 유관식 할아버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67살이 돼요. 딸이 67살이니까 67년 됐지 와서 고향 떠난 데가 막 소리 있잖아요. 그 통지 오고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내 딸이 이제 태어났구나. 정말 가슴이 말이야 그냥 얼마나 그냥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정말 이게 다 꿈인가 보다. 박민우 기자,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게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딸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유관식 할아버지는 6.25 때 헤어진 아내가 예.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아, 원래 몰랐던 거네요, 헤어져.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 회보서를 통해서 딸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 예. 당시에 그 유관식 할아버지께서는 그 평양 인근에 살고 계셨는데, 예. 1950년 10월에 예. 국군이 평양에 입성하자 치안대를 조직해서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런데 다시 12월에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네. 어머니께 일주일만 피란을 갔다 오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아내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 네. 사이에 근데 임신하고 있는 사실은 모르고 피란을 갖다가 이제 영영 이별을 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저렇게 사진도 보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요. 딸을 처음 본 거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별이 예고된 만남이어서 더욱더 우리 마음을 좀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유관식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도 있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사실 그 아들분도 지금 71세신데 마치 정말 그 4살 배기, 5살 배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껴안는 모습에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지는데 저 할머니는 좀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신가요? 이금섬 할머니께서는 올해로 이제 92세이신데요. 네. 네. 67년 전에 마찬가지로 피란길에서 딸 조순옥 씨만 업고 있었는데 네. 가족과 함께 피란을 가는 길에 남편과 아들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손을 무리가 놓친 떨어져 거군요. 나가면서 헤어지게 됐고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이번에 만나게 됐습니다. 어제 저도 저 상봉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컥했는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머니하고 아드님이 굉장히 많이 닮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달려가서 부둥켜 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예. 네, 또 아들 상철 씨가 이제 어머니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네면서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북한에서 같이 살던 아버지 모습이다. 지금은 어쨌든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오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이산가족 상봉 올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 그 시작이 됐던 게 2000년입니다. 2000년 1차 상봉이 있었는데 그 당시 모습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거기도 안 했어. 총을 맞아가지고 죽으라고 안 했단 말이야. 방금 지금 같이 지금 1차 상봉 때 모습을 네. 봤는데 굉장히 오열하고 슬퍼하는 모습인데 사실 올해 이제 상봉 때는 좀 다소 담담해 보이기도 하고 막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장본인들의 심정은 본인이 아는 잘 모릅니다. 저는 94년도에 동생 만났어요. 저는 만났는데 이런 단체, 이런 상봉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북한에 있는 동생을 만났는데 중국서 만났습니다. 근데 쭉 2년 동안에 편지 왕래했기 때문에 저기 달려오는 것이 내 동생이구나 알지 그러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47년 만에 만났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사진 보고 알았기 때문에 부뚜고 울었는데 어제 그저께 북한에 있는 또 여동생이 편지 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편지에 어릴 때 오빠 무릎 위에서 재롱 부리던 제가 이제 파파 할머니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지 왔어요. 이런 것은 저 혼자뿐만 아니고 지금처럼 만난 분들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언제 풀릴런지 우리가 통계를 본다면은 13만 2천 명 중에서 7만 5천 명이 돌아갔어요. 거의 절반가량이 돌아갔네요. 지금 생존자가 5만 7천 명. 문제는 90세 이상이 지금 12,000명이에요. 그럼 이 90세 이상 된 분들이 아마 오늘 이 순간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종래같이 지금 이게 4,000명밖에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럼 언제 이런 방식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정부에서 역대 정부가 전부 구호로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한다 했습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의 전시성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제 대통령이 말씀했지만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했는데 상봉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언제 만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산가족들을 생사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편지 왕래하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정부에서 그냥 방관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세계 어느 나라하고 다 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커피 한 잔 값이면 다 전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시대에 그냥 이산가족 방치하고 매년에 한 번씩, 이번 3년에 한 번입니다. 이렇게 100명씩 만나고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정말 정부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이 3년 만에 100명씩 만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산가족 협의회 이제 대표로서 좀 정부의 따끔한 조언과 그리고 빠른 대책을 좀 요구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애틋한 만남이었지만 뭔가 체제의 벽이라고나 할까요? 약간 어색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65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다 보니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가족들이 만나서 느끼는 그 이질감도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시면 어제 차재근 할아버지께서 이제 북쪽에 있는 동생을 만났는데요. 북쪽에 있는 동생을 만나서 빨리 통일이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서로 나눴는데 동생분께서는 미국 놈들을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을 들으신 이제 그 할아버님께서는 미국이, 6.25 전쟁은 김일성이 내려와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건 또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좀 그 체제의 차이 때문에 나는 그렇죠. 큰 차이인 거죠. 지금 보니까 테이블 위에 표창장도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도 뭐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저 보시는 바와 같이 김일성 주석에게 받은 표창장을 자랑 삼아 가지고 나온 북측 가족들. 이번 이산가족 때 이제 남쪽에 있는 가족들 보여주려고 갖고 온 거네요. 그걸 보여주러 왔는데 저희 쪽 남측 지원 요원은 표창장을 테이블 아래로 내려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러자 이제 북측 조카신 분이 이제 최고 존엄인데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남측 지원 요원은 그러면 뒤집어 두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뒤집는 건 더더욱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북측 보장 요원이죠. 북측 보장 성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족들 보려고 가져온 건데 그냥 두고 가만히 계시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면서 조금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게 그러니까 60년 동안 다른 체제에 살아왔잖아요. 사실 김일성 주석의 뭐 표창장이면 우리나라 지금 뭐 대통령 표창장 받으면 굉장히 또 자랑스러워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족들 간에 만나는 화기애애 모임에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흔한 건가요? 1차 상봉 때 그때는 평양하고 서울하고 만났습니다. 1차 때 고액에서 환영 만찬이 있었어요. 제가 이산가족 대표로서 갔는데 이 드물은 테이블에 북한석 온 분 4분 또 제가 또 해서 4명은 제 옆에 앉은 분이 이게 훈장 또 저런 거 북한에서 받은 것들 또 건너편에 앉은 분이 여자분이에요. 박사학위증 제가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박사학위 따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런 공적으로 맨몸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북에서 맨몸으로 그런 말인데 이분들이 거기 가서 북한 땅에서 박사학위 따고 또 교수가 되고 이런 많은 고생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해 주고 저희 부친이 북한에 제 동생 만날 때 한마디 했습니다. 녹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너희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라. 그건 거기서 뭐 정치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얘기했습니다. 제 동생 보고 너는 너희 나라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람 되라. 그건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과 이런 지침도 있지 않나요? 그거는 저 텔레비 나왔습니다. 밑에다 넣어라 했는데 그거는 글쎄 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북한 땅에서 고생해서 이 자랑사람 나왔는데 자랑사람 하기 위해 그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뭐 남북 간의 좀 평화 분위기라서 그런지 좀 많이 달라진 게 지금 이제 오전 10시부터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개별 상봉을 하고 있고 또 보니까 원래 보장성원들, 북측의 보장성원들이 감시조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친절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이제 금강산에서 들어온 소식을 접했는데요. 금강산에 지금 나가 있는 남측의 기자들 얘기에 따르면 2015년 만남 때와 달리 보장성원들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2-3개 테이블을 이제 보장성원 한 명이 바로 밀착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멀리 떨어져서 이제 듣고 있고 웬만해서는 남측 가족들의 뭐 편의를 돕는다거나 뭐 기념사진을 찍어준다거나 이렇게 좀 더 부드러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감시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눈치 보이고 뭔가 이렇게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가능하나 안 들게는 좀 북측도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자들에 대한 관심도 있었는데요. 그래요? 네. 기자들에게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많은 질문을 했던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을 좀 정례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 기다림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그 가족으로서 이산가족들을 위해서 정부가 가장 먼저 좀 해야 할 일이 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다른 문제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산가족 문제를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식을 지향하고
우선 생사 확인하고 네, 생사 그다음에, 확인부터 네. 편지 확인시켜야 합니다. 편지라도 일단 주고받게 저는 하자. 지금 이런 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분들이 갔다 온 분들이 북한 가족인데 정식으로 편지하고 물건 보낼 수 있어요. 그쵸.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통일부에서 편지 왕래하면은 이 한 번에 한해서 80만 원 지원해 줘요. 네. 근데 대부분 가족들이 몰라요. 근데 그런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그 100명 중에서 전부 못 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00명을 선정해서 그 중에 몇 분이 병원 때문에 못 간다. 네. 그럼 100명 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죠. 후보자를 정해놔서 만약에 그 병 때문에 그 건강 때문에 못 간다 하면은 바로 도청해서 대기자를 좀 한 사람이고 보충시켜라. 두 사람이고 더 만나게 네, 해줘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3명, 4명 빠지고 그 정도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요전 그 상봉 때에도 100명이 안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양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최대한 좀 인원을 많이 늘려달라. 그러니까 100명 중에 사실 아프신 분들 빼고 나면 한 올해도 89명이 이제 상봉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기자 제도를 이용해서 조금 더 기회를 늘려주면 어떨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열리는 것처럼 북한도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엔 외국인들에게 그 북한에서 트래킹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하는데 한번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Then it's also the possibility to do hiking in a sort of under pristine area. It's safe for me to say that it's probably one of the most beautiful mountains in the world to come and see easily. I think by the end of all of this, will have left this country hav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I hope that it's because mountains and nature does that, because out here it's very apolitical. 그렇게 이제 외국 분들이 백두산에서 야영을 하고 트레킹을 좀 즐기더라고요. 이런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지난 4월 이후에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4월에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백두산과 개마공원을 트레킹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저 영상을 보니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유치는 불가능하겠지만 차차 분위기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북미 관계가 점차 좋아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좋은 관광 자원으로 그렇게 개발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상회담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백두산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황소영 기자, 회의 시작은 됐습니까? 네, 국회 예결위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에서는 오전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예결위에서는 조금 전인 11시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정책 현안에 대한 각종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국회 예결위는 대정부 정책 질의 등을 실시합니다. 이후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해 결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인데요. 올해 결산안은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마지막 예산안이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 첫 해에 집행한 406조 6천억 원의 지출 내역을 심사합니다. 문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인 11조 원도 포함됩니다.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일자리 예산 집행 등 경제 예산 집행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 실정을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네, 근데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문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실장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는데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더 이상 국민들이 문정부의 소득주도 경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년 만에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예상됩니다. 강한 중형 태풍 솔릭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광화문입니다. 남혜정 캐스터, 언제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겁니까? 네, 현재 10호 태풍 솔릭은 강한 비바람을 몰고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금 전 태풍의 예보와 또 상황이 조금 변경이 돼서 변경된 정보로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태풍은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더 서쪽으로 치우쳐서 조금 더 느리게 북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일 밤 제주에 상륙하기로 했던 것이 모레 새벽인 목요일 새벽 제주도에 상륙을 해서 목요일 밤이 되면 중부 서해안을 지날 것으로 예보가 변경된 상황입니다. 예상보다는 서쪽 지역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 언제 가장 주의를 좀 해야 할까요? 태풍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는 내일 밤부터 목요일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밤부터는 제주도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내일 예상 강수량을 한번 살펴보면 이 제주도에는 100에서 200mm, 전남 남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전국에 많게는 250mm의 엄청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최대 순간풍속 40m/s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갈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위험한 곳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에는 최고 8m의 집채만한 파도가 일 것으로 보여서 더욱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밀물대 해일 피해가 우려된다며 적절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현재 10호 태풍 솔릭은 강한 비바람을 머금고 일본 남쪽 해상을 북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경로가 조금 변동되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서쪽으로 치우쳐서 북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도 조금 느려졌습니다. 목요일 새벽 제주에 상륙해 목요일 밤에는 중부 서해안을 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가장 위험한 시간대는 수요일인 내일 밤부터 목요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전국에 많게는 250mm의 엄청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최대 순간풍속이 40m/s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갈 정도의 강풍입니다. 위험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에는 최고 8m의 집채만한 파도가 일 것으로 보여서 더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수는 있겠지만 폭염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겠습니다. 자세한 폭염 상황은 태풍이 지난 이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일자버튼 우체국 택배 차량이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깨진 창문 속에서 운전자를 겨우 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서울 구로IC 고가 위를 달리던 우체국 차량이 승합차와 추돌한 뒤 고가 8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택배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승합차 탑승객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여학생 2명이 지나가고 잠시 뒤 술 취한 남성이 벽돌을 집어듭니다. 지난 17일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4살 문모 씨가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쳤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고생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닮아 보여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 직접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60, 70대 노인 7명이 붙잡혔습니다. 악몽은 11살 때부터 시작돼 이 여성이 20대가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이중 혐의가 중한 3명은 구속했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임신시키는 짓을 당했다는 거지. 하도 애가 덤벼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만지는 걸 만져봤다 하더라고. 피해 여성은 마을을 떠나 경찰이 제공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광주의 한 도로에서 8cm 정도의 이 철제 고정핀이 쏟아져 무려 차량 44대의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화물 차량에서 자루가 풀리면서 고정핀들이 떨어진 건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 육군부대에서 열린 위문 공연이 성상품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비키니를 입은 피트니스 모델이 무대에 오른 건데요. 부대 측의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위문 공연 폐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내일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해서 포토라인에도 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폭염에 농산물 가격이 뛰면서 7월 생산자 물가가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금치는 130% 넘게 폭등했고 배추 90%, 무는 60% 올랐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시판 중인 손선풍기 13종의 전자파를 측정했더니 12개 제품에서 전자파가 모두 검출됐습니다. 이 전자파가 가장 세다는 헤어드라이어의 3배 순이었습니다. 이 전자파를 피하려면 얼굴에서 25cm 이상 떨어뜨리거나 책상 위에 세워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는 쓰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